1963년 5월 17일 새벽, 경상도 깊은 산골 민식 씨는 58세의 나이로 늘 그렇듯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으로 향했습니다. 평생을 농사로 살아온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고 등은 구부정했습니다. 막걸리 한 모금 삼키고 허리를 펴던 순간 민식 씨의 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밭 뒤편 평소엔 보지 못했던 작은 구멍. 지난주 쏟아진 폭우에 흙이 씻겨 내려가면서 드러난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더욱 이상했습니다. 구멍 주변의 흙이 너무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고? 사람이 만든 거 아이가? 민식 씨는 집으로 달려가 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습니다. 팔수록 구멍은 점점 넓어졌습니다. 3시간을 파내자 드디어 사람이 들어갈 만한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안을 들여다본 순간 민식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동굴이다. 민식 씨는 그 순간 알 수 없었습니다. 이 발견이 그의 인생을, 그리고 3대에 걸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25년 전인 1938년 봄. 같은 산골짜기였지만 풍경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본군 트럭 서너 대가 산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기술자 5명과 조선인 감독관 2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가 적당하겠군. 사실 이 지역은 1930년대 초반부터 일본이 비밀리에 금맥 탐사를 해온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식 기록에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캐낸 금은 조선 총독부 장부에도 올리지 않을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1938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채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제징용된 조선인 광부 약 40명, 일본인 기술자 및 군 관리 8명. 입구는 나무 판재와 위장용 관목으로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마을에서 OKM나 떨어진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광부들은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금맥은 생각보다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광부들은 이곳이 금광인 줄 몰랐습니다. 일본군은 교묘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는 군수용 철광석을 캐는 곳이다. 절대 외부에 말하지 마라. 군사기밀이다. 광부들이 캐낸 것은 금을 포함한 광석이었지만 정제 작업은 모두 별도 장소에서 일본군이 직접 했습니다. 광부들은 자신들이 금을 캐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938년부터 1943년까지 5년간의 작업. 공식적으로 이 금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5년간 무려 약 800kg의 순금이 이곳에서 채굴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금의 행방이었습니다. 주둔 사령관 다나카 소자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째, 채굴된 금의 70%는 본국 군부로 보고하고 정식으로 수송한다. 둘째, 나머지 30%, 약 240kg은 서류상에 기재하지 않고 따로 보관한다. 셋째, 전쟁이 끝난 후 이 금으로 개인적 부를 축적한다. 다나카를 포함한 핵심 일본군 간부 4명만이 이 비밀을 공유했습니다. 1943년, 지질 구조가 불안정해 붕괴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조선 총독부에서 폐쇄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이미 240kg의 금괴를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금을 어디에 숨겨야 하나? 처음에는 야산에 묻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지형이 바뀌면, 나무가 자라면 찾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기존 탄광을 활용하자. 이미 폐쇄되는 금광, 그 맨 끝 갱도에 숨기면 된다. 입구를 완전히 막고 나무를 심으면 아무도 모를 것이다. 1943년 9월 어느 날, 다나카는 광부들에게 갑작스럽게 통보했습니다. 내일부터 이 광산은 폐쇄한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라. 3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겠다. 광부들은 기뻐하며 하산했습니다. 5년간의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곳이 철광석 광산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남은 사람은 다나카 소자, 사토 중이, 그리고 신복 하사관 2명, 총 4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들고 탄광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미리 준비해둔 나무 상자 6개를 옮겼습니다. 상자 안에는 1kg짜리 금괴 240개, 총 무게 약 240kg, 1943년 당시 시세로 약 10억 원 상당, 현재 가치로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탄광 내부는 입구에서 50m 들어가면 2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오른쪽 갱도는 넓고 깊었고 왼쪽 갱도는 좁고 짧았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오른쪽 갱도 맨 끝에 놓고 돌과 흙을 섞어 두꺼운 벽을 쌓았습니다. 마치 원래부터 막혀있던 것처럼 정교하게 작업했습니다. 새벽 4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나카가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입구를 막자. 그들은 탄광 입구로 나와서 입구를 통나무와 돌로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나무 묘목 20그루를 심었습니다. 다나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오자. 23년이면 될 거야. 사토가 대답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금은 우리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보며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습니다. 조선 전역의 일본군은 황급히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나카와 그의 동료들도 부산항으로 가는 철수 명단에 올랐습니다. 금을 가져가야 해.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철수 명령은 단 3일의 여유만 주었습니다. 금광이 있는 산골까지는 왕복 2일이 걸렸고 금을 파내려면 최소 34일은 필요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속으로 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다나카는 선택했습니다. 일단 일본으로 돌아가자. 12년 후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와서 캐면 된다. 1945년 9월 2일, 다나카를 태운 배가 일본으로 출항했습니다. 그들은 금광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에도 표시했습니다. 2년만 기다리면 된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1946년 3월, 다나카 소자가 말라리아로 사망했습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1947년 8월, 사토 중이가 시베리아 억류 중 소식이 끊겼습니다. 1948년 하사관 2명, 한 명은 전범 재판으로 수감되었고 다른 한 명은 가족과 함께 만주로 이주하며 소식이 두절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40kg의 금괴를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광의 정확한 위치는 역사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945년부터 1963년까지 탄광 입구에 심었던 소나무들은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18년이 지나자 그 소나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곳에 탄광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강제징용 갔던 광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일부는 전쟁 중 사망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곳을 단지 철광석 광산으로만 기억했을 뿐, 그곳에서 금이 나왔다는 사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1963년 5월 17일 오후 3시, 민식 씨는 후레쉬를 들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약 50m를 걸어 들어가자 갱도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왼쪽은 좁고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오른쪽은 비교적 넓고 높았습니다. 민식 씨는 생각했습니다. 일단 넓은 쪽부터 가보자. 오른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약 80m를 걸어 들어가자 갱도 끝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서 그는 이상한 벽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사람이 쌓은 거다. 돌들이 너무 규칙적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자연적인 붕괴가 아니었습니다. 민식 씨는 3일 동안 그 벽을 조금씩 해체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생각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작업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 마침내 작은 틈새가 뚫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그 뒤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더 파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타난 것. 먼지 덮인 나무 상자 6개. 민식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황금빛 금괴들이 가득했습니다. 40개씩 총 6상자, 총 240kg의 순금. 민식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평생 흙을 파며 살아온 농부가 이제 진짜 금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식 씨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보, 큰일 났소. 순덕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요? 당시 7살이던 아들 민수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민식 씨는 아내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꽁꽁 닫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나 금을 찾았소. 순덕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금이요? 민식 씨는 손으로 상자 크기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내 밭 뒤에 있던 동굴, 거기서 금괴를, 이만큼이나 되는 금괴를. 순덕 씨는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5월 21일 발견 후 첫날 밤. 민식 씨는 밤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순덕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오? 민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우리 것이 될까? 순덕 씨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소. 5월 22일 발견 후 이틀째. 낮에는 평소처럼 밭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괭이질을 하다가도 자꾸 동굴 쪽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가 발견하면 어쩌지? 민식 씨는 저녁에 몰래 동굴 입구에 나뭇가지와 풀을 덮어 놓았습니다. 5월 23일 발견 후 사흘째. 밥맛이 없었습니다. 순덕 씨가 해준 밥을 억지로 먹었습니다. 민식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장님한테 말할까 하오. 침묵.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이 알면 온 마을이 다 알게 될 거요. 순덕 씨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 위험할 것 같소? 5월 24일 발견 후 나흘째. 민식 씨는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난한 집들,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 민식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금을 찾았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5월 25일 발견 후 닷새째. 밤 10시. 아들이 잠든 후 민식 씨와 순덕 씨는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식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을 못하겠소. 순덕 씨도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민식 씨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신고하면 법적으로는 우리 것이 될 수도 있소. 우리 땅에서 찾은 거니까.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민식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게 되면 우리 가족이 위험할 수도 있소. 탐욕은 사람을 변하게 만드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순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신고 안 하고 그냥 우리가 조용히 있으면 안 될까요? 민식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여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금으로 나쁜 짓 할 것도 아니잖소? 좋은 일에 쓰는 거요. 마을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우리가 떳떳할 수 있지 않겠소? 민식 씨는 아내의 말에 뭔가 깨달음을 얻은 듯 했습니다. 5월 26일 발견 후 엿새째. 아침부터 민식 씨는 밭일을 하다 말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했습니다. 신고했을 때의 문제점. 법적 절차가 복잡할 것이다. 마을 전체가 알게 될 것이다. 질투와 탐욕이 시작될 것이다. 혹시 정부에서 일부를 가져갈 수도 있다. 가족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 법을 어기는 것 같은 양심의 가책. 혹시 나중에 들통나면 도둑질하는 것 같은 기분. 하지만 순덕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좋은 일에 쓰면 떳떳할 수 있지 않겠소? 5월 27일 발견 후 일주일째. 새벽 4시. 민식 씨는 일어나서 마당에 나왔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래, 결정했다. 아침을 먹고 나서 민식 씨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결정했소?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민식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고하지 않겠소? 순덕 씨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식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금을 좋은 일에 쓸 거요. 조금씩,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그럼 우리가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요. 이 금은 하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소. 하지만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눠주라고 준 선물이라고. 순덕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정말. 민식 씨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민수에게도 말하지 맙시다. 아직 어리니까. 나중에 크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순덕 씨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소.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민식 씨는 중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동굴에 그대로 두면 위험하다.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자. 그는 밤마다 몰래 동굴로 들어가 금괴를 조금씩 옮겼습니다. 목적지는 자신의 밭 한쪽 소나무 새 그루 아래였습니다. 그는 미리 소나무 새 그루를 삼각형 모양으로 심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깊은 구덩이를 팠습니다. 1m 깊이의 구덩이에 철제 상자를 준비하고 금괴 육상자를 철제 상자에 담았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 밀봉한 후 다시 흙으로 덮었습니다. 위에 자연스럽게 풀을 심었습니다. 5월 30일 새벽. 마지막 작업이었습니다.
민식 씨는 동굴 입구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흙과 돌로 입구를 메꾸고 위에 풀과 나뭇가지를 덮었습니다. 주변과 똑같이 보이도록 위장했습니다. 작업을 마치고 뒤돌아본 순간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아무도 모를 거다. 하지만 민식 씨는 한 가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금괴를 옮기기 전 호기심에 왼쪽 갱도도 한번 들어가 봤었습니다. 왼쪽 갱도는 좁고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습니다. 약 30m를 기어 들어가자 갱도 끝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오른쪽과 비슷한 인공적으로 쌓은 듯한 돌벽이 있었습니다. 민식 씨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에도 뭔가 있는 건가? 하지만 민식 씨는 이미 240kg의 금괴로 충분히 놀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금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와봐야겠다. 하지만 그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식 씨의 비밀은 땅속 깊이 묻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괴를 소나무 아래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963년 6월 5일 밤, 민식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에 나와 앉았습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금괴의 존재를 민수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할까? 민수는 아직 7살이었습니다. 너무 어렸습니다. 지금 말해줄 수는 없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 갑자기 사고라도 나면? 민식 씨는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민식 씨는 처음에 유언장을 생각했습니다. 유언장을 써서 금고에 넣어둘까? 하지만 유언장은 너무 직설적이었습니다. 소나무 새그루 아래에 금괴 240kg이 묻혀 있다. 민식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너무 차갑다. 민수가 이걸 읽으면 그냥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을까? 그때 갑자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일기를 써야겠다. 민식 씨는 깨달았습니다. 일기를 쓰면 민수가 내 생각을 알 수 있을 거야. 일기장에는 여러 장점이 있었습니다. 금괴를 발견한 과정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주일간 고민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좋은 일에 써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다. 민식 씨는 결심했습니다. 1963년 6월 6일. 다음 날 민식 씨는 마을 구멍가게에서 두꺼운 공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첫 페이지를 펼치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민식 씨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6월 6일 목요일. 민식의 일기. 나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이 일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아들 민수를 위한 것이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민수는 이 일기를 읽게 될 것이다. 그때 민수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무엇을 발견했고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아버지는 처음에 유언장을 쓸까 생각했다. 하지만 유언장은 너무 차갑다. 여기에 금이 있으니 가져가라. 이렇게만 쓰면 너는 그것을 단순히 돈으로만 볼 것이다. 하지만 일기를 쓰면 다르다. 너는 아버지의 생각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왜 아버지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들아, 이 일기를 읽는다면 단순히 금의 위치만 찾지 마라. 아버지의 마음도 함께 찾아라. 그럼 이제부터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겠다. 민식 씨는 그날부터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1963년 6월 7일 금요일. 민식의 일기. 오늘 처음으로 금괴 2kg을 꺼냈다. 대구로 가서 팔았다. 손이 떨렸다. 이 돈으로 마을에 우물을 팔 것이다. 1963년 7월. 민식 씨는 밤에 몰래 소나무 아래로 가서 금괴 2개, 2kg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버스를 타고 대구로 갔습니다. 거기서 조용히 금은방을 찾아 금괴를 팔았습니다. 주인이 물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민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조상님이 물려주신 겁니다.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순도가 아주 좋네요. 민식 씨는 현금을 받아 가슴에 품었습니다. 평생 처음 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1963년 8월. 민식 씨는 이장에게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우리 마을에 우물을 하나 파면 어떻겠습니까? 이장이 대답했습니다. 우물? 좋지. 근데 돈이. 민식 씨가 말했습니다. 제가 조금 보태겠습니다. 이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자네가? 어디서 돈이? 민식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모아둔 게 있습니다. 마을에 새 우물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고마워했지만 민식 씨가 얼마나 냈는지는 몰랐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전액을 민식 씨가 낸 것이었습니다. 1963년 7월 15일 월요일. 민식의 일기. 마을에 새 우물이 생겼다. 사람들이 기뻐한다. 아무도 내가 돈을 냈다는 걸 모른다. 그게 좋다. 1964년부터 1965년까지 민식 씨는 계속해서 조용히 선행을 이어갔습니다. 경로당 건축 비용을 지원했고 가난한 집 자식들 학비를 몰래 대주었으며 마을 공동창고를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이가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났을까? 원래 가난했는데 갑자기 돈이 생겼네? 혹시 뭔가 발견한 거 아냐? 1965년 가을 어느 날 밤 누군가 민식 씨의 밭을 몰래 파헤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민식 씨는 그날 밤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위험해지고 있소. 순덕 씨가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소. 사람들이 질투하는 거지. 민식 씨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떠나야 할 것 같소?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로요? 민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서울입니다. 서울로 가서 조용히 평범하게 삽시다. 1965년 10월 30일 토요일. 민식의 일기. 요즘 마을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본다. 어디서 돈이 났냐고 수군거린다. 위험하다. 서울로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 민식 씨 가족은 조용히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당시 10살이던 아들 민수는 왜 갑자기 서울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왜 서울로 가요? 민식 씨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장사를 좀 해보려고 그런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헤어지기 싫은데. 민식 씨가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새 친구 많이 사귈 수 있어. 서울은 좋은 곳이란다. 하지만 민수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가족을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어딘가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1966년 3월 1일 화요일. 민식의 일기. 오늘 서울로 이사 왔다. 민수는 친구들과 헤어지는 게 슬프다고 울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우리 가족을 지키는 길이다. 민식 씨는 서울 성북구에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멍가게 주인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게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1년에 한두 번씩
경상도로 내려가 금괴를 조금씩 가져왔습니다. 서울에서 민식 씨가 한 일들, 동네 고아원에 매달 쌀을 기부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익명으로 했습니다. 전쟁 미망인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교회와 절에 건축비를 기부했습니다. 무기명으로 했습니다.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가게 주인이 사실은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민수는 아버지가 평범한 가게 주인인 줄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1973년 민수는 17살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1977년 민수는 21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979년 민수는 23살에 결혼했습니다. 1982년 민수의 아들 지훈이 태어났습니다. 민수는 26살이었습니다. 민수는 평범하게 자라서 평범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의 대학 등록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결혼 비용이 왜 그렇게 넉넉했는지, 아버지가 왜 항상 조용히 미소 짓고 계셨는지. 1982년 12월 어느 날, 민식 씨는 77세의 나이로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병상 옆에는 아내 순덕 씨 71세와 아들 민수 26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식 씨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일기장, 금고 안에. 순덕 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알아요. 민식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민수한테는 때가 되면 알려주시오. 순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요. 민수는 그 대화를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식 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항상 옳은 일을 하며 살아라. 그리고 기억해라. 탐욕은 사람을 망친다. 그날 밤 민식 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의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1995년 봄, 민수는 39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덕 씨마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부모님이 살던 성북구 집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방에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통장 몇 개와 옛날 사진들, 그리고 가죽으로 된 두꺼운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민수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날짜, 1963년 6월 6일. 민수는 일기장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6월 6일 목요일. 민식의 일기. 나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이 일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아들 민수를 위한 것이다.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민수는 이 일기를 읽게 될 것이다. 그때 민수야,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아버지가 무엇을 발견했고 어떤 고민을 했으며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민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63년 5월 20일 일요일. 민식의 일기. 첫 번째 기록. 오늘 내 인생이 바뀌었다. 밭 뒤에서 오래된 탄광을 발견했다. 그 안 오른쪽 갱도 끝에는 상상도 못할 것이 숨겨져 있었다. 금괴 240kg. 나는 신고하지 않기로 했다. 일주일을 고민했다. 순덕이와 함께 우리는 이 금을 좋은 일에 쓰기로 했다. 그럼 우리가 양심의 가책 없이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민수는 아직 7살이라 아무것도 모른다. 민수는 계속해서 일기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일주일간의 고민, 신고하지 않기로 한 결정, 좋은 일에 쓰기로 한 약속, 그리고 왼쪽 갱도의 미스터리. 민수는 일기장을 다 읽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2003년, 민수는 4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계속 연구했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부분에 이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1963년 5월 27일 토요일 민식의 일기. 금괴를 소나무 아래로 옮기기 전 왼쪽 갱도도 한번 들어가 봤다. 좁고 낮아서 허리를 굽혀야 했다. 약 30m를 기어 들어가자 갱도 끝에 도달했다. 그런데 거기에도 오른쪽 갱도처럼 인공적으로 쌓은 듯한 돌벽이 있었다. 시간이 없어서 확인하지 못했다. 금괴를 옮기는 게 급했다. 하지만 언젠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왼쪽 갱도, 미확인 벽. 거기에도 금괴가 있을까? 2003년 가을, 민수는 경상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옛 동굴 입구가 있던 자리에는 이미 깔끔한 전원주택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2층짜리 벽돌집, 잘 가꿔진 정원, 주차장에는 승용차 한 대. 민수는 집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살펴봤습니다. 입구가 어디였지? 아버지의 일기장에는 대략적인 위치만 적혀 있었습니다. 밭 뒤편 경사진 언덕 부분에 동굴 입구가 있었다. 민수는 집 뒤편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에는 경사진 언덕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고 풀이 무성했습니다. 저 언덕 어딘가에 동굴 입구가 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땅은 전원주택 소유주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민수는 3일 밤을 새워 계획을 짰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대신 집을 사면 되는 거야. 하지만 무작정 집을 팔라고 하면 의심받을 것입니다. 그럴듯한 이유가 필요해. 민수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어릴 적 추억. 그래, 그걸 이용하자. 2003년 10월 15일 오후 2시. 민수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그 전원주택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온 박민수라고 합니다. 집주인 김 씨가 물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집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김 씨는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집이요? 민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이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김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수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민수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1966년까지 이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10살이었죠. 저 산, 저 계곡, 다 제 놀이터였습니다. 여기서 뛰어놀고 친구들이랑 숨바꼭질하고 정말 행복한 시절이었죠. 김 씨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서울로 일 때문에 가시게 되면서 저희 가족이 갑자기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정말 슬펐죠. 지금 저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히 이곳이 제가 요즘 은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어릴 적 추억이 있는 이곳에 와서 조용히 살면 어떨까 하고요. 김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민수는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집을 제가 사고 싶습니다. 김 씨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무슨. 민수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입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저희도 여기 정들어서 사는데.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세보다 훨씬 높게 드리겠습니다. 김 씨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민수가 설명했습니다. 제게는 이곳이 단순한 집이 아닙니다. 추억이 담긴 곳이죠. 그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최소한 충분한 보상은 드리고 싶습니다. 시세가 얼마인지는 제가 이미 알아봤습니다. 그 금액에서 50%더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50%요? 민수가 덧붙였습니다. 네. 대신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대답하지 마시고 가족분들과 충분히 상의하시고 결정해 주세요. 민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연락처입니다. 일주일 정도 생각해 보시고 혹시 파실 의향이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김 씨는 명함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2003년 10월 22일 민수는 서울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번에 집 보러 오셨던 박민수 씨 맞으시죠?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김 씨가 말했습니다. 저희가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아이들 교육 문제로 서울로 이사 갈까 고민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조건대로 집을 파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이십니까? 김 씨가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 한번 다시 오셔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해냈다. 2004년 3월 부동산 중개소에서 민수와 김 씨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김 씨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집 뒤편 경사진 언덕 쪽 혹시 옛날에 탄광 같은 게 있었나요? 민수는 놀랐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김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 큰일은 아니고요. 예전에 집 짓기 전에 언덕 쪽 땅을 조사했을 때 땅속 일부가 좀 이상하게 비어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질 전문가가 말하길 옛날에 작은 광산이나 저장고 같은 게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위험하진 않다고 해서 그냥 집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 근처가 옛날에 광산이 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어른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네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 괜찮을 겁니다. 민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걱정 마십시오. 2004년 4월 민수는 전원주택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언제든지 집 뒤 경사진 언덕으로 가서 동굴 입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언덕을 파면 동굴 입구가 나올 거야. 하지만 민수는 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2004년 5월 민수는 서울 집에서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재 남은 금괴. 아버지가 발견한 금괴는 240kg. 아버지가 사용한 양은 약 60kg. 민수가 사용한 양은 약 20kg. 남은 금괴는 약 160kg. 현재 금 시세는 2004년 기준 1kg당 약 1,500만 원. 160kg은 약 24억 원.
민수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4억. 이것만으로도 평생 선행하고도 남는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펼쳤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망친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 나는 이미 충분히 가졌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민수는 전원주택을 샀지만 집 뒤 언덕은 파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정말 필요할 때 그때 가면 돼. 대신 그 집은 여름 휴가 때 가족과 함께 가는 별장으로 사용했고 가끔 친구들과 모임 장소로 활용했으며 조용히 쉬고 싶을 때 혼자 가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 뒤 경사진 언덕은 절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20년간 남은 금괴 160kg만으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에 무료 급식소를 운영했습니다. 불우이웃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독거노인 돌봄센터를 지원했습니다. 소아암 환자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왼쪽 갱도에 정말 금괴가 더 있다 해도 나는 필요 없어. 하지만 민수도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훈. 그에게도 이 비밀을 물려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2023년 9월 민수는 67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많이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민수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집에 돌아온 민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일기장. 그는 그 옆에 새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도 써야겠구나. 민수는 새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치고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일요일. 민수의 일기. 나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1963년에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 나를 위해서. 유언장 대신 일기를 쓰면 내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 아버지가 옳았다. 나는 1995년에 아버지의 일기를 읽었다. 그리고 단순히 금의 위치만 알게 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나도 똑같이 하려고 한다. 내 아들 지훈에게. 지훈은 지금 31살이다. 나는 지훈에게 금괴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아들이 많은 금괴를 갖고 있다고 알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걱정했다. 만약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열심히 공부할까? 성실하게 살까?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숨겼다. 지훈에게 평범한 가정교육을 시켰다. 검소하게 살라고 가르쳤다. 남을 돕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지훈은 잘 자랐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만약 내가 일찍 금괴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의 지훈이는 없었을 것이다. 이제 나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훈에게 알려줄 때가 왔다. 하지만 유언장이 아니라 일기로. 아버지처럼. 지훈이 이 일기를 읽으면 단순히 돈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삶의 철학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민수는 그날부터 꾸준히 일기를 썼습니다. 2023년 10월 15일 일요일. 민수의 일기. 아버지는 1963년에 240kg의 금괴를 발견하셨다. 나는 1995년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금 남은 금괴는 약 80kg 정도. 현재 시세로 약 60억 원.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니, 너무 많다. 나는 지훈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아들아, 금괴가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다.
2023년 11월 3일 금요일 민수의 일기 2003년 나는 전원주택을 샀다. 왼쪽 갱도의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서 집 뒤 경사진 언덕 어딘가에 동굴 입구가 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나는 언덕을 파지 않았다. 왜냐하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 충분했다. 2023년 12월 10일 일요일 민수의 일기 지훈아, 이 일기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지. 아버지는 내가 31살이 될 때까지 금괴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아버지는 내가 올바르게 자라길 원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어렸을 때 알았다면 우리 집은 부자야라고 생각하며 방황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버지는 내게 검소함을 가르쳤고 성실함을 가르쳤고 나눔을 가르쳤다. 그리고 넌 그대로 자랐다. 아버지가 자랑스럽다. 이제 내 앞에는 세 가지가 남아있다. 첫째, 소나무 아래 남은 금괴. 증조할아버지가 발견한 240kg 중 약 80kg이 아직 남아있다. 위치는 이 일기장 50페이지에 지도로 그려두었다. 둘째, 경상도 전원주택. 그 집은 이미 우리 소유다. 집문서는 금고 안에 있다. 그 집 뒤 경사진 언덕 어딘가에 동굴 입구가 숨겨져 있다. 셋째, 왼쪽 갱도의 미스터리. 증조할아버지는 왼쪽 갱도 끝에서 인공적인 벽을 발견했다. 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혹시 거기에도 금괴가 있을지 모른다. 아버지는 20년간 그 집을 소유했지만 단 한 번도 언덕을 파지 않았다. 왜냐하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지훈아, 이제 선택은 내 몫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증조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 우리는 금을 발견했지만 금에 지배당하지 않았다. 우리는 부자였지만 탐욕스럽지 않았다. 우리는 비밀을 지켰지만 그 비밀로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물려주려 했다. 내가 정말로 왼쪽 갱도의 비밀을 풀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 집 뒤 언덕으로 가서 확인해라. 하지만 찾았다면 증조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좋은 일에 써라. 아니면 나처럼 그냥 두어도 좋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사랑한다, 아들아. 2024년 2월 14일. 민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는 아들 지훈, 31세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집에 가면 서재 금고, 비밀번호는 내 생일.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민수가 말했습니다. 거기 일기장 2권. 지훈이 되물었습니다. 일기장요?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것, 하나는 아버지 것. 지훈은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읽어봐라. 그리고 내가 선택해라. 지훈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선택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너도 알게 될 거다. 하지만 기억해라. 지훈이 말했습니다. 네. 민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망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게 금괴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한 이유도 알게 될 거다. 지훈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수는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넌 잘 자랐어. 그날 저녁 민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처럼 평생의 비밀을 가슴에 묻은 채 장례를 마친 지훈은
아버지의 서재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금고, 비밀번호는 자신의 생일, 1992년 5월 17일, 1992만 517, 찰칵,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가죽 일기장 한 권, 새 일기장 한 권, 전원주택 집문서, 그리고 오래된 지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먼저 펼쳤습니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일기장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963년 6월 6일 목요일. 민식의 일기. 나는 오늘부터 일기를 쓰기로 했다. 이 일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아들 민수를 위한 것이다. 지우는 할아버지의 일기를 다 읽는데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기를 읽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지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23년 10월 1일 일요일. 민수의 일기. 지우는 지금 31살이다. 나는 지훈에게 금괴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아들이 많은 금괴를 갖고 있다고 알면 올바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걱정했다. 만약 이 아이가 우리 집에 큰 재산이 있다는 걸 알면 열심히 공부할까? 성실하게 살까? 그래서 나는 그 사실을 숨겼다. 지훈에게 평범한 가정교육을 시켰다. 검소하게 살라고 가르쳤다. 남을 돕는 삶을 살라고 가르쳤다. 지훈은 잘 자랐다. 성실하고 착한 아이로. 만약 내가 일찍 금괴 이야기를 했다면 지금의 지훈이는 없었을 것이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였구나. 지훈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왜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는지, 왜 항상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셨는지, 왜 남을 도우며 살아라고 가르치셨는지, 저를 올바르게 키우시려고. 지훈은 한 달 내내 고민했습니다. 소나무 아래에는 아직 80kg의 금괴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약 60억 원. 경상도 전원주택 뒤 경사진 언덕 어딘가에 동굴 입구가 있습니다. 왼쪽 갱도 끝에 미확인 벽. 혹시 그 뒤에도 금괴가? 아버지는 20년간 그 집을 소유했지만 단 한 번도 언덕을 파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 없었기 때문? 지우는 아버지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내가 정말로 왼쪽 갱도의 비밀을 풀고 싶다면 언제든지 그 집 뒤 언덕으로 가서 확인해라. 하지만 찾았다면 증조 할아버지와 아버지처럼 좋은 일에 써라. 아니면 나처럼 그냥 두어도 좋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지우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게 선택권을 주신 거구나. 지우는 31세입니다. 그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가끔 경상도 전원주택에 갑니다. 집 뒤 경사진 언덕에 서서 땅을 내려다봅니다. 이 언덕 어딘가에 정말 동굴 입구가 있을까? 왼쪽 갱도 끝에 정말 금괴가 더 있을까? 하지만 그는 아직 삽을 들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지훈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6월 1일 토요일, 지훈의 일기. 나는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었다. 충격적이었다. 우리 집안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특히 할아버지의 일기에서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는지 이유를 알았을 때 눈물이 났다. 할아버지는 저를 올바르게 키우시려고 의도적으로 비밀을 지키셨던 거였다. 만약 제가 어렸을 때 알았다면 저는 지금과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아마도 더 나쁜 사람으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왼쪽 갱도의 비밀을 풀어야 할까?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그냥 둬야 할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내가 만약 금괴를 더 찾는다면 나도 좋은 일에 쓸 것이다. 그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니까. 2024년 6월 15일 토요일. 지훈의 일기. 오늘 경상도 전원주택에 다녀왔다. 집 뒤 경사진 언덕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삽을 들면 모든 비밀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할아버지는 67세의 일기를 썼다. 나는 지금 31세. 아직 36년이 남았다. 어쩌면 나도 할아버지처럼 임종을 앞둔 시점에 내 아이에게 이 비밀을 물려줄지도 모른다. 그때가 되면 내 아이도 같은 고민을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인지도 모르겠다. 금을 발견하되 금에 지배당하지 않기. 비밀을 지키되 그 비밀로 선행하기. 자식에게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물려주기. 나는 아직 젊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언젠가 정말로 필요한 순간이 오면 그때 결정하겠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963년 민식 씨는 금괴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고민한 끝에 신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좋은 일에 쓰면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유언장 대신 일기를 썼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각을 물려주기 위해서. 1995년 아들 민수 씨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갱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3년 그는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하지만 20년간 단 한 번도 집 뒤 언덕을 파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 지훈에게 금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2024년 손자 지훈 씨는 2권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경상도 전원주택 뒤 경사진 언덕 어딘가 왼쪽 갱도 끝에 60년 전 일본군이 숨긴 또 다른 금괴가 아직도 잠들어 있을지 모릅니다. 지훈 씨는 언젠가 그 비밀을 풀러갈까요? 아니면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그 비밀을 그대로 둘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3대에 걸쳐 이어진 이 가문의 철학. 금을 발견하되 금에 지배당하지 않기. 부자가 되되 탐욕스럽지 않기. 비밀을 지키되 그 비밀로 선행하기. 자식에게 돈이 아니라 가치관을 물려주기. 어쩌면 지훈 씨도 언젠가 자신의 아이에게 3권의 일기장을 물려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같은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황금이 아니라 삶의 철학.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금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빛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압니까? 50년 후, 100년 후 누군가는 정말로 그 마지막 비밀을 풀게 될지, 아니면 그 비밀이 영원히 땅속에 남아있을지. 이 채널의 이름처럼 이것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희 네버엔딩 스토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끝나지 않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